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2022 대한민국의 선택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초접전 속에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 이 정권 심판론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분이죠.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MBN 원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10시에 애초에 예정된 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또 권영세 선대본부장 등이 이 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지금 자택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원중희 기자.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은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아직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새벽 4시 20분쯤에 그 국민의힘 상황실, 국회 도서관에 있었던 상황실을 찾아서 당선 메시지를 밝힌 이후에 새벽 5시쯤에 다시 자택에 귀가를 해서 지금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0시에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설 예정인데 네. 아직까지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네. 또 새벽까지 이 선거가 워낙 박빙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계신데 일단은 지금 그 자택 앞에는 수많은 한 수백 명 정도 되는 지지자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아까 새벽 시간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주민들이 꽃다발 증정식을 하려고 꽃다발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예.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주민일동 뭐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도 지금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도 이 제20대 대통령 당선 그 문구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동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첫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서울대 출신 대통령입니다. 윤 대변인님, 네.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서울대 출신은 아니고요. 아, 예, 김영삼 첫 서울대는 대통령도 서울대 아니고요. 출신이고 네.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이라는 또 의미를 찾자면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또 현직 검찰총장, 이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계시던 분이 야당으로 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는 점도 참 특이한 점이라고 우선 짚을 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이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영선 대통령이다 이렇게 제목들이 뽑힙니다. 네. 그건 그만큼 이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뭐 당선인입니다만을 국민의힘에서 이질적인 후보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왜 그랬을까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방선거도 지고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고 의회 권력, 지방 권력 전부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탈바꿈을 못한 것이에요.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연전연패를 하다 보니까 아예 이종교배를 하자. 전혀 뭐 국민의힘과 전혀 다른 그런 이 정치가 능력도 없는, 하지만 현 정부의 어떤 그 비판적인 이 태도를 취했던 윤석열 후보로 결정해야만이 이 보수 정당이 다시 한번 탈바꿈한 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다라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후보 역시 영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만 한 그런 경력으로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네. 양쪽 다 어쨌든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또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라는 국민 여망으로 두 후보를 내세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영선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좀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고 또 승리를 했지만 또 소수점 차이의 굉장한 박빙 승부였어요. 저희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윤 당선인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김특보님.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거의 상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낙관적인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0.73%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25만 표 가장 적은,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정권에 대한 심판과 교체도 필요하지만 일방 독주하지 마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국민 유권자들의 흐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주문하는 거죠. 지금 5년 동안 진행돼 왔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이지만 네.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일방 독주하지 말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소위 이 윤석열 당선인을 소위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그널을 줬다는 측면에서 항상 선거가 끝나면 느끼는 거지만 유권자들의 집합적 결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대한 의미를 남긴다. 근데 정치인들이 그 의미를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이번만큼은 그것을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민의를 민의대로 받아 안아서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제가 볼 땐 그것이 하나의 좋은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워낙 뭐 국민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선거 결과가. 유 교수님께서는 이런 결과, 어떤 초박빙의 이런 결과 좀 예측하셨을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예측은 여론조사 전문가라든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적게는 5%, 많게는 8%, 그 일반적인 여론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깜깜이 선거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단일화 변수라든가 다른 변수들이 더해지면서 이 밑에서부터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이죠. 당선인에 대한 어떤 안티가 계속 일어나고 이재명 후보에게 그 표가 모아지면서 결국은 아주 0.73%라는 아주 초접전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뭐 0.2%라도 이겨도 그건 대통령이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거제도를 용인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축하 메시지를 날리고 승복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통합의 메시지를 얘기했지만 선거 운동 유세 기간에 상당히 분열의 메시지라든가 굉장히 그 비난과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단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개혁이라든가 통합 메시지는 크게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아주 조그마한 격차 그리고 정치 교체와 개혁을 바라는 다른 국민들도 같이 어우르면서 국가 운영, 정치 운영을 할 것이냐.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향후 바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득표율 차이가요 0.73%포인트 차이고 득표 그 숫자로 따지면 24만 표밖에 안 된다 보니까 이 통합이 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하는 게 관례잖아요, 윤 대변인님. 네. 근데 오늘 오전 중에 한다고 하던데 혹시 전화 통화가 됐을까요? 아직은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아직은 뭐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 하는데 네. 예, 두 분이 참 공교롭게도 네. 현 정부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이 돼서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과 통화를 한다는 거 네. 참 의미가 깊고요. 네. 두 분 간에 어떤 대화가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김특보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그때 임명을 했었잖아요. 사실 되게 묘할 것 같아요, 그 기분이.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했던 분이시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이 소위 야당으로 입당을 하셔가지고 소위 문재인 정부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어떤 형태로든 정권 교체가 돼서 당선이 된 신분인데 아마 두 분이 전화 통화를 하면 만감이 교차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들은 유권자가 결정을 했던 유권자가 판단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도 겸허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심판을 뭐 정권 교체를 얘기했었지만 또 국민들이 뽑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통화 과정에서 소위 인수인계를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충분하게 서로의 교감을 갖고 그 교감에 근거해서 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와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많은 예를 들면 그런 의구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것들은 털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호 존중하는 어떤 통화 내용들 그리고 또 그런 메시지들이 좀 밖으로 좀 나와서 국민들이 뭐 인수위를 구성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마무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좀 안정감을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현재 시간이 10시 9분 28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 이 지금 영상, 이 앞에 영상에서 보면은 경호원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지금도 앞에 있고 지금 화면에서도 많은 지지자들하고 경호원들이 보이는데 이 취임 전이라도 그 대통령 버금가는 경호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급 그런 경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당선인은 오전 10시에 현충원 참배를 예정했었는데 아직 네.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온 기자. 그리고 이 오늘 10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이 있잖아요. 그 일정들도 한번 네, 짚어주시죠. 10시 현충원 참배 이후에는 오전 11시에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당선 인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중앙선거대책본부 해단식 그리고 곧바로 의원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쓴 당직자와 캠프 구성원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의원총회에서는 시급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또 저희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소수점의 초박빙 승부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민주당에서는 좀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먼저 평론가님, 네네. 일단은 애초에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좀 다른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사실 좀 의아했던 거는 출구조사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침울한 분위기였고 민주당은 환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침울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직전까지 두 자릿수 당대표가 공언을 했었습니다. 네. 두 자릿수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했고 그것이 사실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대선 기간 동안 당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근거 없이 이야기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모집단도 굉장히 탄탄하고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예. 그런 당의 그 싱크탱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겠다라는 것이 당 내부에서 굉장히 공유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1%도 아닌 0몇 %의 차이를 양쪽 이 출구조사를 한 언론사들이 발표하는 것이 일단 승패를 떠나서 그 격차에서 놀랐던 것 같고요. 예.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필이면 한쪽에서는 윤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1차 충격, 2차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아마도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먼저 나왔고 뒤이어서 JTBC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JTBC에서 환호를 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러 가지로 아마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사전 투표를 그대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예전에는 20%대여서 지금은 30%, 40%를 네.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또 호남 지역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네.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출구조사를 하지 않는 사전투표의 보정 과정이 물론 지상파 3사는 뭐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들어맞았지만 네. 또 JTBC는 안 맞았단 말이죠. 또 확진자들의 어떤 투표는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이니까 대면은 못하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이 사전투표의 어떤 보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이 생겨났고요. 예. 또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에 좀 너무 많이 난립을 해서 너무 경마식 여론조사 공표가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도 서로 그냥 어느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만을 했지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여론조사의 정말 속내들 여러 가지 어떤 질문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지 지지율 조사로서 국민들의 그런 어떤 관심을 유도하는 데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출구조사가 더욱더 좀 충격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네. 아무래도 윤 대변인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 당시의 국민의힘의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좀 생생하게 전해주시죠. 뭐 굉장히 놀랬죠. 네. 왜냐하면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한 5, 6% 이상 적게는 많으면 진짜 두 자릿수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시간이 다가오면서 방송 3사 출구 결과가 저희에게도 조금씩 전달이 됐는데 진위를 몰라서 예. 설마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화면이 그래서 그 모니터를 보고 있던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지만 네. 앞에서 이제 환호성을 지르면 같이 따라 이렇게 박수도 치고 해야 되는데 다들 멈칫멈칫하는 순간이 네. 있어서 보니까 너무나 작은 뭐 0.6%로 네. 이긴다. 아니면 JTBC는 0.7%로 진다. 이런 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왔죠. 네. 뭐 어떻게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기고 지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간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승리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전 투표를 어떻게 출구조사에 반영해서 그 보정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갈렸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결과를 믿지 않았었던 거고 그 예. 결과는 예술적으로 네. 방송 3사 출구 결과가 맞았다. 네.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초의 환호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었겠죠, 김 특보님? 네, 그렇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기 직전을 보면 네. 뭐 3%에서 5% 정도 뒤지거나 또 뭐 더 심한 경우는 뭐 8% 9%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온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공표 기간 금지 이후부터 추가 상승 흐름들이 계속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내부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 2% 뒤지는 거, 또 네. 많게는 7% 뒤지는 것도 있었지만 0.6% 정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초박빙으로 간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들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지 못하지만 초박빙 구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12% 정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예. 이 사전 투표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통적으로 좀 민주당에게 유리한 측면 아니겠는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당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간다면 대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교체라고 하는 오랜 동안 유지해왔던 전체적인 국민들의 큰 흐름, 이 흐름을 뒤엎을 만큼의 어떤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네. 그것을 더 많이 결집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0.73%의 박빙의 승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뭐하지만 선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만큼 유권자들은 한쪽에게 어떤 손을 다 들어주기보다는 균형을 계속 맞추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주 제가 볼 때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오만하는 순간, 그 고개를 쳐드는 순간 네. 선거를 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항상 겸손하게 유권자의 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쪽이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골프랑 또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고개를 들면. 네, 이 교수님, 일단은 그 사전 투표에서는 그 호남 지역이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도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쨌든 이 출구 조사에서는 이 지상파의 경우는 보정이 잘 됐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아까 이종근 평론가신가요?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의 어떤 여론조사 기법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한 개의 여론조사 기관보다 세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부분이 더 또 샘플 수도 상당히 많았던 거로 얘기 듣고요. 그것이 이제 예측조사에서 맞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김종욱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볼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윤석열 당선자 측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측이나 이 현상을 어떻게 봐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전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난 민심의 흐름이라든가 변화 그리고 시대적 흐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봐서 그 부분을 갖고서 향후 국정 운영을 하고 정치를 하고 어차피 뭐 윤석열 당선자 혼자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야당이 있고 특히 국회라는 거대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민이라든가 민심의 흐름 특히 바닥 민심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오류가 났고 예측이 틀렸다. 기존께요. 그런 거 보면은 바닥 민심이 그거는 멈춘 거거든요. 바닥 민심이 예를 들면 기존 여론조사에 나타났던 이 차이를 상쇄시키고 역전까지 가능할 그러한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여야를 불문하고 특히 윤석열 당선자 측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타난 이 아주 근소한 격차 이것은 우리가 촛불 시대의 국민 주권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호감 선거니까 투표율이 적을 거다. 이런 예측들을 정치권에서 했는데 오히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버리는 네. 지난 촛불 선거에 거의 근접한 유사한 투표를 나타냈다는 것이고 이런 각축을 끝까지 벌였다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 참여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한 표를 통해 갖고 정치 부분에 참여하고 개선시키고
내가 주인됨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그것을 어떤 공학적이라든가 여론조사 측면에서만 해석하는 건 전 틀렸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국정 운영,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국민의 직접적 참여성이 굉장히 증대했고 이것을 예를 들면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상당히 오류가 생긴다는 측면도 이번 선거에서 그 투표율에서 저는 정확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국 평론가님,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전 투표율이 37%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호남 지역은 높게 나오고 TK 지역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또 논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혹시 그거 가지고도 혹시나 뭐 이래서 우리가 안 했다, 사전 투표를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호남 지역에서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이 높은 것은 언제나 대선 때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번 사전 투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도리어 본 투표에서 다른 여타 지역들의 투표를 견인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언론이나 또는 이런 방송에서 자꾸 이 지역 구도가 여전히 고착화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호남 지역의 윤석열 당선인의 이 득표율을 보면 10%, 14%, 뭐 12%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약 한 11%에서 12%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이건 저는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라고 판단이 돼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이쪽 그 국민의힘 계열 한나라당 시절부터 계열 정당을 보면 단단이었고 5% 미만인 적도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이 동서 화합을 기치로 해서 많은 공약도 내고 또 실제로 동교동계에 많은 인사들을 또 영입도 하고 이런 많은 노력 끝에 이 10.2% 그때 두 단위수의 그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박빙승부, 양 진영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승부, 그다음에 이 양쪽 그 지역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거에서 네. 어쨌든 호남에서 마음을 열고 10% 이상의 어쨌든 그런 지지를 보여줬다는 건 지역 구도가 다시 깨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요소이고 네. 거꾸로 TK와 PK에서도 20%가 넘는 득표율을 이재명 후보가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 구도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아까 이 특보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의미를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개표 결과였다. 네, 유 교수님께도 질문 하나 또 드리자면 이번에 투표율이 한 77% 이 정도 나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80%를 넘으면은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양쪽 다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 결과를 쭉 살펴보면 이 투표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투표율이 높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고 했다는 분석은 제가 생각하겠을 땐 지난 대선이라든지 역대 대선을 비교해 보면 60대, 70대들이 80%를 상회했습니다. 투표율을. 반면에 이제 40, 50대와 20, 30대가 70%들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80% 나간다는 건 거의 다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사치에 있어서. 네. 그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40, 50대가 더 나간다.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건 또 여성이 사실상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에 비해서는 정치 관여도가 좀 약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나간다는 측면, 예를 들면 이대남이라든가 여혐 문제가 선거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더 나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마 투표율을 77% 넣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일단 10시 24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상황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지역별 득표율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뭐 48.59 대 47.79였고 일단 수도권 먼저 살펴볼게요. 이 서울이요.
서울이 50.5, 윤석열 당선인이 50.5였고 이재명 후보가 45.74로 서울은 국민의힘이 앞섰고 경기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50.88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45.69였습니다. 인천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48.92 대 47.05였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수도권의 득표율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뒤졌는데요. 저희가 의미를 찾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그래도 한 5% 가까이 이겼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도 서울에서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긴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뭐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바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을 그래도 보수 계열 정당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자 그러면은 왜 그럼 서울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결국은 이제는 민심이 정책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한다, 예민하게. 결국 서울, 경기도나 인천에서는 이기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저희가 5% 이겼었다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어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들이 서울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던 분들조차 이 정책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결과,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보수 정당이든 또 진보계열 정당이든 서울에서는 역시 이익 투표하시는 이 표심에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함의가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는 이 수도권의 이런 향방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일단 경기 인천 지역을 봤을 때 네.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더 많이 받았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고 또 TK 출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력이 성남시장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지사로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모든 경력이 사실은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시만요. 말씀드린 순간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넥타이 차림을 하고 나오고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원준희 기자, 애초에는 10시에 참배 예정이었는데 지금 10시 27분이에요. 예,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께 축하 전화를 받고 그 통화하느라 시간이 좀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한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공식 일정들이 자택 안에서 진행되느라 지금 조금 늦어진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나와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네. 현충원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애초 뭐 김건희 씨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뭐 지금 모습은 지금은 사실 나올 때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지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첫 공식 일정으로 지금 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순국선열에 대해 참배를 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각오를 다지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선충원 참배는 또 지도부랑 같이 하나요? 누구랑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나요? 네,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본부장 이렇게 지도부가 함께 나서고요. 네. 과거 대통령들도 당선 이후 첫 행보로 현충원 참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를 했었는데요. 네. 현충원에 도착을 해서 향후 이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각오를 이제 압축적으로 담은 방명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힘쓴다라는 뜻의 열사봉공이라고 적었다고 하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을 잘 섬기겠다, 희망을 드리겠다 이런 부분을 방명록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탄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을 또 흔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중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관건이 될 걸로 보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보면 교통 통제도 조금 있는 모습 같고요. 비교적 네. 빠른 시간 안에 현충원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국립현충원까지는 한 4.2km 정도 거리에
인데 예. 차량으로는 10분 정도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원종희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원래는 10시에 참배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원종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 오늘 관례상 각국 주요국 대사들이 예방을 해서 정상들로부터 축하 메시지를 받는 것이 과거 관례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네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경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래서 사실상 성남시장에 재선이 되고 또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에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업적, 실력으로 실적을 쌓았다라는 그런 경력에 비추어 본다면 이 경기도 또 수도권 일대에서의 좀 더 많은 어떤 지지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춰 봤을 때는 물론 앞서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최소한 뭐 TK나 호남의 열렬한 어떤 뭐 지지에 못 미친다. 물론 이제 수도권 일대가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여러 실향, 그러니까 출향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열렬한 어떤 단일 지지를 보일 수 없는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페인으로 얘기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자신의 홈베이스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후보들은 대개는 홈베이스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로 수도권이 읽혀지고요. 역시 서울에서 또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시절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었던 시절에도 문재인 후보가 서울 지역을 사수를 했었어요. 거기에 비춰 본다면 역시 부동산 민심,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서 이 서울 민심이 특히 강북이나 성북이나 노원이나 이런 강의 북쪽에 있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조차도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이 투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경기도 이 지역도 부동산 폭등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나신 분들, 외곽으로 가신 분들이 이 표차를 줄이게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 얘기한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서울 지역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의 주거에 대한 문제, 삶의 근거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여당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데 그 민주당이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 특히 30대 초반이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 불만이 정권 교체라는 욕망에 이렇게 결합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불만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투표 심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열기가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걸 바꿔내지 못했다.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 이제 정치 교체라든가 통합 정부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 그 프레임에서 져버린 거죠.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에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학적 측면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 팬데믹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방향으로 빨리 돌렸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프레임을 정치 교체와 통합 정부로 빨리 내서 좀 문재인 정부하고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다른 프레임으로 제시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었어요. 늦으니까 근데 뭐 간발의 차이지만은 그렇게 된 것 같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가서 국민들이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후보를 특히 민주당보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걸 뒤엎으려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안 잡혔던 이러한 용투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만 잘했다면 이것을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저는 되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졌지만은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 총세력이 결집하는 그런 표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우상호 위원장이 다소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환영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앞으로 민주당은 뭐 당내 갈등과 분열이 생기겠지만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 민주당을 그 꺼져가는 민주당을 살렸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이재명 중심의 어떤 재편 문제, 그래서 쓸데없는 무슨 분파 간의 정파 간의 갈등을 하지 말고 그런 식의 어떤 앞으로 뭐 지금은 야당이 아닙니다만 야당으로 갔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이 대중의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이재명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충분히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봐야 될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 일정을 시작을 하는데요. 원준희 기자 혹시 네. 뭐 참배를 뭐 누구하고 뭐 이런 일정들도 정해진 게 혹시 있을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일정 변경에 대한 공지를 알려왔는데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때문에 오전 시간 일정이 좀 지연됐다 이렇게 예. 밝히면서 원래 10시 예정이었던 지금 국립현충원 참배를 10시 50분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11시로 예정됐던 당선 인사는 11시 반, 그리고 12시 일정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여의도 당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접견한다는 그런 일정이 추가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식들은 계속해서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당 지도부가 함께 현충문에 도착을 해서 이제 참배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옆에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또 누가 보이나요? 나경원 전 의원도 보이네요. 원희룡 본부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계속해서 이 참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김특보님께도 그러면 이 질문 하나 마무리 질문 드릴게요. 수도권에서의 이 득표 현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저는 선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거 격차가 클 때는 10% 이상 뒤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격차들에서 줄여온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민주당의 앞길을 막았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었던 측면들이 있었었고 거기다가 또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이제 대장동 문제와 같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이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 거의 그 5% 정도의 격차라고 이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했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체감한 유권자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인정의 측면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이기도 합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서울에 못 사는 분들이 서울 인근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소외 지역이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소지역주의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소외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외감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 지역 간의 일종의 갈등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여야 마찬가지로 공의 또 특히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부동산 문제로 계속 현 정부를 공격한 만큼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했을 때에는 네.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아주 중대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민심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의 민심들을 잘 반영해서 가장 중대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그 득표가 박빙해서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특보님 말씀처럼 김특보님 말씀처럼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또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서울 또 수도권 이런 분들 주택 문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표심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익 투표 경향이 전국적으로 그 확실해요. 이대남 이대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슈를 딱 가지고 20대 남성이 뭉치고 20대 여성이 뭉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책 하나 잘못하면은 뭐 텃밭이고 뭐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경향이 훨씬 더 이제 더 짙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정책을 설계할 때 또 증세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정책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통화와 또 정무수석과의 만남, 이것이 갖는 의미가 아마도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네. 박근혜 당선인도 9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과 만났고 되게 한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과 관련해서 아마도 조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제 그 패인을 이제 분석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사상 초유로 대선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네. 야당의 유력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지금 방명록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보고 일단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까지 쓴 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네요. 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여기서 일단 크게 보이는 게 통합이 보이네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국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국민 선택을 하신 국민들께 일단 본인의 각오를 밝힌다. 그래서 위대한 국민을 앞에 놓고 통합과 번영의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당선 확정 직후에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대선이 아주 적은 표차로 결정이 될 만큼 소위 말해서 그냥 딱 반반 나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극심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또 분열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 국민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고요. 네. 또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 상황, 국민들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서 번영이란 단어를 쓰면서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오늘 방명록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차량에 다시 탑승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현충원에서 원종희 기자, 다음 일정은 그러면 이제 국회로 가는 건가요? 네, 국회 도서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요. 11시로 예정했었던 일정을 11시 반으로 공지를 수정한 바 있고요.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 청사진,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 당선 인사를 한 이후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거기서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그러면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면. 네. 또 차 안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또 건네고 있고 또 문을 열어서 또 천천히 가면서 또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는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남이라든지 TK 지역, PK 지역은 대충 예상했던 바가 있었는데 충청 지역이 사실은 맨날 캐스팅 보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충청북도가 50.67이고 충청남도가 51.08.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얻었거든요. 사실 충청 지역은 좀 당내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셨는지 윤 대변인님 먼저 좀 전해주시죠. 예를 들어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충남, 충북에서 저희 당의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표차로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후보의 당선인의 윤석열 당선인의 연고가 충남이라는 게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과 윤석열 후보가 가진 어떤 정책 방향 또는 공정광 상식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상징성이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충청을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 상당히 많이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많이 실패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이렇게 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충청에서도 역시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권 심판론이 역시나 불고 있었다. 근데 거기에 맞추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면 김 특보께서는 어떻게 좀 이 충청권의 이런 민심의 향배 예측을 좀 하셨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 자체가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허무는 작업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당신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선거운동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현장에서 그런 것들 느끼는 거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 전통적으로 이 호남, 충청, 수도권을 연결하는 방식이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공식들이 현실이 됐을 때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승리를 가져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과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뼈 아픈데요. 그러니까 충청도 지역에서 저는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큰 격차가 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쪽에 이제 그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한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잘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호남, 충청, 수도권을 연결하는 이 서부벨트 라인과 관련해서 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좀 찬찬히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하신 거의 과반 이상 다 득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 충분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빨리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약간 당분간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충청도 지역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동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63 빌딩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충원을 빠져나와서 지금 여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 정도 시간이면은 금방 또 국회에 도착할 것 같아요. 한 원주희 5분 기자. 안에 도착할 정도의 지금 여의도가 바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리고요. 일단은 11시 반에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지는 11시 반으로 했는데 네. 10시 50분으로 공지했던 현충원 참배도 조금 빨리 끝났기 때문에 네. 예정했던 시간보다 당선 인사가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또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별 다음에 이제 그 연령별 또 성별에 따라서 이걸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극명한 흐름이 20대 남성,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윤 대변인님. 네. 20대 남자, 20대 여자, 이준석 대표로 상징이 되는 20대 남자에 대한 저희의 접근, 구애가 많이 성공을 해서 그동안 선거 전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주도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걱정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20대 여성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네. 이것이 혹여나 젠더 갈라치기라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프레임에 저희가 갇히는 게 아니냐 하는 네. 걱정을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받아보니까 역시나 저희가 얻은 것도 있지만 또 잃은 것도 많았구나라는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냈었던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했던 거, 여가부 폐지. 네. 이런 것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것이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나 어떤 보호를 포기한다는 것이 절대 아닌데 네. 그것을 메시지가 잘못되면은 진짜 여성과 가족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이대남들은 열광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뭔가 젠더 갈등에서 기인한 그런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보고요. 네. 이 정부는 당연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이 젠더 갈등도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커지면 점점 큰 사회 갈등이 될 걸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이대남 이대녀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익 투표하는 거는 가능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젠더를 가지고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젠더 갈등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 교수님,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직전에 또 페미니즘 뭐 이런 걸로 이슈가 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20대 여성 뭐 내지는 여성 유권자들을 뭐 민주당으로 결집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하고 직전에 네.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myself 페미니스트라고 그런 부분이 이제 물론 당에서는 금방 선대 본부에서는 부인을 했지만은 그 이전에 또 토론에서 페미니즘, 휴머니즘이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윤 대변인께서 참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선거 전략상, 전술상으로 봤을 땐 이준석 대표의 이대남 갈라치기가 성공한 거죠. 훨씬 더 이 청년 남자들의 참여라든가 고관여 정치에 대한 고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다른 변수, 결국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후에 투표에 참여했다. 그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놀랐던 그 측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 대변인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 점을 잘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물론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잘 판단해야겠지만은 향후에는 국정 운영을 할 때 이제 세대 갈래치기라든가 분열을 통한 지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사성이 굉장히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선거 전술상으로 이어진 것인데 네. 그걸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점들을 중요한 기원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세대 변수들이 원래 이제 정치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번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세대마다 요구들이 상당히 달라요. 네. 그리고 저는 20대, 30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25세에서 35세 예를 들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삶의 욕구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후보도 달라지고 정치인도 달라지고 네. 상당히 그 다양화된 세대들에 따라서 삶의 표현, 삶의 이익을 취하는 정치적 요구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좀 데이터를 보고서 나중에 면밀히 보면은 그런 변화들이 있다. 그래서 정치에 이것을 국정 운영에 있어서나 정치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 흐름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각 정당들이 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국회에 도착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종희 기자, 지금 국회 도서관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이 설치됐던 국회 도서관이고요. 예. 오늘 새벽 4시 10분쯤에도 도착을 해서 선거 당선에 대한 메시지를 낸 적이 있죠. 아까 예.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었고요. 네. 국민에 의한 승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뭐 하거나 이런 게 아직은 전해진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당선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고요. 네네. 아무래도 당선 소회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각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예. 박빙의 표차로 승리한 만큼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의 메시지에 좀 방점을 두지 않을까 예상도 예. 됩니다. 지금 차량은 보니까 근데 국회 도서관 쪽을 벗어나서 국회 본청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 위치가 국회 본청 앞을 지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전달받은 일정은 국회 도서관 일정이 먼저였는데 일단 국회 도서관을 지나서 차량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뭐 경호 차량과 또 같이 후보자와 일정을 함께했던 분들도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또 사실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는 9시 10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10시 10분부터 한 20분까지 10분 정도 통화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예. 그 일정을 끝내고 이제 자택에서 나오시느라 네. 일정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국회 최초 용례가. 고지된 일정이 11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이었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약간 늦었지만 뭐 이렇게 가능할 것 11시 같기도 충분히 한데.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것처럼 12시에 또 청와대 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예방하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네. 유영민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네. 접견하는 그런 일정이 여의도 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 40대, 50대하고 60대 이 득표율을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일단은 40, 50대는 이재명 후보에게 또 60대 이상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냈어요. 이것도 또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네. 큰 변동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때라든지 혹은 지선 때 보여준 50대가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르다. 50세에서 55세까지와 55세에서 60세까지의 좀 세부적으로 보면 투표 성향이 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50세에서 55세까지는 40대의 성향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투표 성향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었고 또 55세 이후는 60대와 좀 더 근접하는 그런 투표 성향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바로 80년대라는 그런 시대적 공간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80년대에서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85년도까지의 초반에 대학생활을 하거나 그 당시를 살아갔던 분들은 70년대의 어떤 그 끝에 여러 가지의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의 시대 상황과 맞물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86년 이후는 90년대의 상황과 또 맞물리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식이 인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받았던 정신적인 뭐 아비투스라고 보통 사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시대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마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부 후보가 좀 다른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또 다시 어떤 투표 성향을 보일까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보여줬던 50대가 사실상 그 전에는 보수 경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50대도 진보 성향으로 반으로 이제 40대가 똑같은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미 40대에서부터 60대 이상까지의 그 세대들은 이미 표 결집 현상이 있었다. 한 번도 초반에 어떤 여론조사 지금까지 그러니까 투표일 직전까지 변동의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역시 2030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가 지금까지 어떤 지지율이 출렁거림의 네. 큰 동인이었는데 결국 나타났듯이 2030이 남녀로 또 갈라지는 네. 성향을 보임으로써 이 최종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김종욱 특보께서는 지금 이종근 평론가의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대체적으로 앞으로 상당히 변하지 않을 성향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40대, 50대 투표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60대 네. 이상의 투표 성향. 제가 볼 때는 6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지금 잠시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차에서 내렸고요. 국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희 기자. 한 바퀴 네. 돌고 나서 지금 국회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험 문제로 안전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되는 동안 경례를 한 바퀴 돈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예. 네, 이제 일단- 들어가서 네. 당선 인사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권 교체를 이뤄준 국민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고 네. 또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예정이 돼 있죠. 네, 사실 기자들은 이제 향후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네. 인수위원장은 누가 맡고 인수위원회를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런 질문들이 이제 쏟아질 텐데요. 예. 어떻게 대답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가고요. 네. 저희가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 도서관에 도착했다는 상황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 일단 잠시만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또 입장을 표명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개표 상황실을 계속 운영했던 곳이죠. 이곳을 다시 찾았고 이제 당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선인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이 좀 아직도 쉬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제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출입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받아야 하나 제약이 있으니까 한 5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에 마이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신 우리 김기정 기자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 호남 득표율을 보면은 이제 조금 뭐 좀 당에서 좀 기대했던 기대치와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또 지역 통합이 이제 좀 시대적 그리고 이제 국정 과제로 주요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통합에 그리고 지역 통합 관련해서 이제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리고 철학이 좀 어떠신지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약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계획을 내세우신 게 많으신데 이게 어쨌든 입법이 전제돼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 상황이 이제 여소야대 압도적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협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협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텐데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나가실지 그 2개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민 통합과 우리 지역 감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선거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더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맡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입법 할 때 야당이 네. 숫자 많은 것까지 다 답변되셨습니까? 뭐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네. 예, 다음 가운데 그럼 아주경제 김슬기 기자. 네,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일단 저도 당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를 하실 건지 뭐 예컨대 기자들과의 만남을 뭐 몇 회 가지신다고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로 국민과 소통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좀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많이 제게 던져 주십시오. 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일단 뭐 정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 전부터 디지털화 되어 왔는데 그걸 이제 원 플랫폼으로 구축을 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그거는 뭐 우리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그 어떤 공공 서비스와 또 국민들의 그 어떤 바램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그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네, 그건 뭐 그 정부의 이제 앞으로 그 국가 행정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그 국민과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정주희 기자 계속 손 드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정주희 기자입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곧 꾸려질 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장제원 의원님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인사 구성을 생각하고 계신지와 이 인수위원회는 국정 그 방향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네.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고요. 그리고 뭐 당선자 비서실은 그 이제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한 2달간의 이제 일들인데 하여튼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그 빨리 그것도 조직을 해서 네. 인수위원회를 또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원래는 이런 거를 선거운동 기간에도 좀 준비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뭐 사정상 그러지는 못했고 하여튼 좀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저 이동환 기자. 네.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받게 되셨는데 향후 이제 문재인 정권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지가 궁금하고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수사가 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현
정부와 잘 그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또 그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대장동 얘기는 뭐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좀 외신들 많이 와 계신데 외신에서 한 분만 좀 하고 다시 그 내신 기자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일본 아사히신문 스즈키 타쿠야 기자라고 합니다. 단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질문에 있습니다.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랑 그 어떤 관계 만들고 싶은지 그런 그 생각이 더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그 협력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그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또 우리 한일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이근하 기자. 뒤쪽에 한 분. 네, 저 서울신문 이근하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 어제 결과를 보면 사실 당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근소한 득표 차이였는데요. 그 배경에 사실 좀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소한 표 차이 원인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그 격차가 뚜렷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셔서 통합으로 이끌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남녀의 양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그 평등이니 대등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은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네. 네. 그 5분 질문을 다 마쳤는데 한 2분 정도. 예, 그럼 양범수 기자. 네. 조선비제 양범수 기자입니다. 네. 당선인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민생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앞서 후보 시절에도 당선 즉시 이제 비과학적인 방역 지침에 대해서 좀 철폐하겠다, 영업 시간 연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실지요? 지금부터 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 보상과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 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그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 문제, 또 방역 문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그 인수인의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 한 분만. 네. 그럼 전다빈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도 질문 나왔듯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합동이 되게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 단일화를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역할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네. 예,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누구셔? 어디시라고요? 네. 저 어디 사회 누구시죠?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동아일보 전주현 기자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그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뭐 그런 취재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시고 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국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인사와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밤새 사실 선거 결과가 워낙 각축이었기 때문에 잠도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질문의 강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인 답변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유영하 교수님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제는 후보가 아닙니다. 당선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외교안보 국방,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선인이 뭐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한미관계까지,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맞는 단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미 그 뭐 브레인이라든가 팀의 정책팀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이걸 원고를 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자신 분이 한 거가 바로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이제 기자들 질문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행보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자기 위치가 충분히 바뀌었다라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님이 좀 여기에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좀 느낀 점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당선인으로서 이 첫 언론과의 접촉이고 국민들께 선을 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선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냥 새벽 이후에 갑자기 생각해서 저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다듬은 공약 그리고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생각했던 국가의 비전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다 담아놓은 발언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생각에서 크게 뭐 벗어나가 새로 만든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 그렇죠. 뭐 대장동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원론적이지만 굉장히 원칙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할 시간은 없었지만은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 윤 당선인의 행보와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국 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소탈하다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발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의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와 오늘의 전체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이끌어갈 당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좀 발언 하나하나가 준비되고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조직하고 기획을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좀 깔끔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기자들에게 저희 질문을 다 하시게 되면 발언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흔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조율되고 준비된 발언과 그다음에 준비된 기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마도 좀 첫 번째 행보 기자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자리에선 당선 소감 정도 그러니까 이 경선과 그다음 대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배려 뭐 그리고 있었던 어떤 많은 거친 어떤 공방들에 대한 소회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실상 화합의 그런 미래를 열겠다 이런 정도의 톤이었다면 크게 그 귀에 들어오지 아까 귀에 이렇게 이건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없으셨을 텐데 아마도 의욕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비전까지 이렇게 좀 제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한꺼번에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대통령들에 견주어서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소탈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에 조금 적응을 하면서 일단 기자들이 앞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비전을 밝힌 자리냐 감동을 주는 자리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나가신다면 굉장히 이런 소탈한 스타일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조금 뭐 어떤 메시지 전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중희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뭐 소탈하다는 느낌 받았고요. 기자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그 약속을 임기 끝날 때까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를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향후 일정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2시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접견이 있고요. 2시에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선대본부 해단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를 꾸릴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대선일로부터 한 보름 이내 출범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지금 당선인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대책 그리고 지원 이런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인수위를 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수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변인님께 아무래도 여쭤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윤 당선인이 이야기를 아끼긴 아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언론 보도들도 있지만 뭐 비서실장이 누구다, 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좀 뭐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구체적인 이 인사 그 면면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은 그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숙고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25일 이전에 3월 25일 이전에 인수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회 명단을 발표한다. 늦어도 25일까지는 그런 방침을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조금 그 뭐 여야 합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액션이 있다고 보실까요, 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통합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통합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선거 기간에 나왔던 특히 안철수 후보가 거의 들어갔는데요. 이제 합당을 하겠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정치가 상당히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은 후진적이지 않습니까? 경제는 선진적이지만 이러한 문제, 특히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제도적이고 법률적으로 헌법 정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헌법 정신에 입각한 이런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부분들 틀을 만드는 것이 지금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좀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거 아니면 취임사 같은 느낌까지 좀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통합을 얘기할 때도 이제 보관이 있게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서포트도 많이 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당선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고민도 좀 많이 더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장제원 비서실장인가요, 그분? 네, 뭐 얘기는 뭐 나오고 있죠. 그분이 좀 더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사실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시그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소야대 걱정도 많이 들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소야대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 정부 이전에 한나라당 정부에서도 여소야대를 했었고 또 민주당도 역시 여소야대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국민의 지지예요. 만약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야당도 그렇게까지 시시콜콜이 사안별로 발목을 잡지는 않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합 메시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야당에서도 사실상 뭐 그 MB 정부의 초기처럼 어떤 뭐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국정을 흔들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협조하는 틀 속에서 이 최소한 뭐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에 서로 간에 그 이 협치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당선인의 가장 큰 지금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로 인수위를 통해서 뭐 나타내든 아니면 뭐 인사를 통해서 나타내든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인수위에서 어떤 액션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MBN 뉴스 특보는요, 윤석열 당선인의 현충원 일정부터 해서요, 국회 당선 인사까지 전해드렸고요. 또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과 또 해단식 이런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MBN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